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3.1절이죠. 네, 국기는 개항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정확히는 어젠가요? C++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어떤 순서로 하셔서 뭐 미니 프로젝트를 좀 뭘 좀 하시면 좋겠고 이런 얘기까지 이제 쭉 했는데, 자바 버전은 없나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자바 버전에 대해서도 이제 올리려고 이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C++ 계열 개발자지 자바 계열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논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제 의견이 좀 궁금하셔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느냐, 좀 방향을 좀 일러달라라는 것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좀 하셨습니다. 역시나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쉽게 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의견을 드릴 건데, 그 근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건 영상 보시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혀 다른 분야죠. 이제 전혀 다른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C++라는 이제 네이티브 코드, 뭐 같은 OOP 언어이긴 하지만 네이티브 코드 관점에서 이제 자바 백엔드 개발자 이분들의 학습 방향을 좀 의견으로 드려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만든 강의 중에 넓고 얕게 외워서 컴공 전공자 되기는, 이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러니까 IT 관련된 기술을 뭐라도 배운다 그럼 이거를 모르고 출발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이다, 최소한. 이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겠다, 나 왜 프론트로 간다, 이쪽 부분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요건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백엔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백엔드라는 말 자체에서 이제 안에 이제 결국은 이제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은 이제 인프라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좋든 싫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몰라도 공부 가능하지만 알아놓으면 유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HTTP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HTTP 누가 이것만 씁니까? S 붙이죠? SSL 다 씁니다. 그럼 SSL이 뭐 인증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산출물을 결국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옮겨서 이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거를 언제 공부할 거냐, 이제 순서상의 의미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넓고 얕게 외워서 컴공 전공자가 되기를 공부하시는 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언어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 구조를 공부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바 계열로 가는데 자료 구조 공부해야 되나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콜렉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콜렉션이라는 말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나와요, 웬만한 데서는. 그러면 도대체 그 콜렉션이라는 게 무슨 뭐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이 나의 콜렉션을 보상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뭔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싹 모은 게 그게 콜렉션 아닌가요? 뭐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데이터죠. 대규모의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콜렉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은 어떤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거 논할 때 기본적으로 선형 자료 구조 정도는 다 알고 출발한다. 안다고 책에 써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이제 넓고 얕게 외워서 컴공 전공자 되기 정도 혹은 그에 준하는 상식을 갖췄다면은
언어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자바 책 추천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보고 내린 결론은 이제 자바의 신 이상민 저자님 책을 제가 매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요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문법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객체지향 언어인 건 맞아요. 그런데 OOP 랭귀지는요, 그 절차적 언어,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개념을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는 그 언어에서 문법적으로 C를 아예 포함해서 일부러 가지고 있죠. 근데 C 언어가 이제 절차적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자바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적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C 언어 공부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문법도 비슷해. 네, 문법까지 비슷해요. 문법까지. 다만 이제 그 OOP 언어로서의 특성을 전제를 두고 뭐 정적 멤버로 메인을 집어넣어서 어쩌고 이런 부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공부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이 부분에서 다루는 건 달라질 게 없어요. 그거 외에 이제 OOP 프로그래밍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공부하는데 시간을 얼마 쓰는 게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개월은 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C 언어가 조금 어렵다? 뭐 포인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CS에 대한 이론이다 보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C 언어하고 C++를 공부하는데 보통 얼마씩 투자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것은 각각 2개월이에요. 각각 2개월. 각각. 그러니까 C++를 공부한다 그러면 4개월은 잡아야 된다. 근데 이거에도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저는 이제 이 4개월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하루에 뭐 6시간씩 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여기에 자료구조 집어넣으면 무조건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 계열에서 CS 이론 포함해서 6개월 정도 걸릴 내용을 자바 계열에서는 그걸 보통 한 달 안에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빨리 배워지고 이게 속임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강의 영상을 봐요. 어떤 강사가 막 코딩하는 걸 봐. 그걸 학생으로서 쳐다보고 앉았잖아. 그럼 되게 쉬워 보여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사는 준비된 코드를 막 읊어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강사로서 뭔가 막 설명을 하고 예제 치고 그러면 무슨 그 옛날 그 화가 밥아저씨 마냥 참 뭐 좋아요 쉽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별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할 만하겠어. 근데 해봐. 그럼 되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백문이 불여일타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면 이 수강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사고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OOP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걸 논하려면은 제가 뭐 객체란 뭐냐 이제 쉽게 정말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은 자료 구조에다가 함수 껴넣어가지고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OOP를 논하려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개선된 OOP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C++ 계열로 놓고 보면은 4개월 걸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바 쪽에서는 1개월 안에 끝난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경력이 없는 초보자라면 저는 무조건 최소 2개월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최소 2개월은 잡으셔라. 최소입니다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자료구조 공부 꼭 하세요. 자, 리스트가 있고 어레이가 있어요. 벡터라고도 하죠. 그러면 연결 리스트하고 어레이하고 일단 선형 구조인데 그 구조를 이용해서 스택이나 큐나 DQ 같은 걸, 덱 같은 걸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스택이라든지 큐를 배열로 구현해도 되고 리스트로 구현해도 돼요. 어쨌든 선형 구조니까.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트리 비선형 구조 얘기할 때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B트리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말씀 맨날 드리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진 트리 정도까지는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시가 뭔 소린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시 테이블 같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알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최소한의 내용들을 1단계라고 봅니다. 1단계.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하시고 넘어가라. 그러면 1단계 수준에서 이제 공부 나 엔간히 했다. 실습 좀 하고 뭐 이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제 같은 거를 타이핑하는 거는 이건 기본이에요. 예제 타이핑은 이제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예제 말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풀이 중에 이 말 그대로 문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C++에서 어떤 기초적인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는 둥 뭐 어쩌고 뭐 이제 뻔하잖아 뭐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취업 경쟁력을 좀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백준이든 어디든 코딩 테스트들 있어요. 그런 사이트 쫓아가가지고 뭐 프로그래머스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때 이제 실력이 좀 늘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이 느냐면 코딩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니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니 다 좋은데 그거 이론상 배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은 실력은 결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러 여기저기 다녀봐라. 그리고 이거 시작해보잖아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잘 안됩니다. 아 나는 바본가 야씨 뭐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는 잘했겠어요. 저도 되게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못하는 편이었어요.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 남들이 5시간 하면 난 6시간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안 되잖아 잘. 오케이 뭐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럼 난 6시간을 해서라도 할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보다 잘난 친구 보고 괜히 쓸데없는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속 내가 실력을 쌓아가겠다라는 결심을 이행하는 거하고 도저히 답을 모르겠잖아요. 나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난 다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정답이라는 걸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잘 분석하세요. 분석. 네. 일단은 초보 때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아 저렇게 하는구나. 어떤 예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 예시를.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생길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의 문제예요. 전부 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이 여기까지고 요 정도 하는 데만도 시간을 최소 2개월 이상은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은 자바의 신책이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단계부터 논하는 내용이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컬렉션 나오고 이제 자바렉 나오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나오고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뭐 IO 부분이 됐든 뭐 근데 뭐 시스템에 대한 IO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스템 즉 OS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네이티브 코드가 아니고 얘는 자바는 뭔가 작동을 할 때 이제 JVM이라는 가상 머신 위에서 작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바라고 하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컴파일해서 빌드를 하면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이제 런타임이 되는 거죠. 이 런타임 코드인데 그러니까 머신 코드겠죠. 근데 이게 자바 바이트 코드로 돼 있고 당연히 JVM 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바가 참 재밌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바이너리 이제 C++ 관점에서 보면 바이너리인데 이런 실행 파일에 구분이 좀 없다랄까? 무슨 얘기냐? 이제 예를 들면 EXE도 있고 LIB도 있고 C++에는 뭐 DLL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리눅스로 하면 이제 SO 파일이 되겠지만 이 DLL하고 SO랑 같은 놈이죠. 플랫폼이 다를 뿐이고. 근데 이런 형태의 어떤 코드들의 빌드 결과물들이 있는데 자바는 그냥 클래스야. 통폐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의 경계가 참 애매하다. 무엇보다 이제 정적 동적 개념 자체가 없고 사실상 그냥 동적인 어떤 형태로의 결합이 다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논하고 그러다 보면은 운영체제론과 더불어서 이런 관련된 이론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 이거 수준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소켓 나오는 거고, 이제 소켓 나오면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가는 거죠. 그럼 따져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내부적인 특수성, 그걸 기반으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끌어당겨 쓰듯이, 그래서 뭔가 차용해서 갖다 쓰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일 입출력, 시스템을 다루는 거라든가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그러면 네트워크를 모르고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다? 네, 그러면 예제를 따라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채팅 예제 따라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예? 근데 이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은 상식은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넘어는 가지겠지만 대충 배웠다가 나중에 취업할 때 이제 피 터지게 후회하게 되겠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싶으면 제대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단계인데 얘기가 이제 뎁스가 좀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정도, 특히 시스템 나오고 여기 스레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시성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동시성과 더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비동기 처리 같은 어떤 입출력 얘기도 결국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2단계 수준, 그러니까 응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C++로 보자면 이쪽에 가까운 이론이에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고 소켓 프로그래밍.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그나마 좀 쉽게 쓸 수 있게 랭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거 공부하는 데만 적어도 저는 1개월 이상은 잡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하셔라. 네, 그래서 이거 정도를 갖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프라 얘기도 좀 알아야 된다. SSL 얘기, 네트워크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HTTP 버전이 1.1에서 지금 이제 스피디 이후 이제 그게 HTTP2가 됐고, 뭐 3로 가네 마네 이딴 소리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좋고 나쁘고 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거 논하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으면 그 얘기는 못해요. 그 다음 HTTP 통신 프로토콜 자체가 얘가 이제 ASCII 코드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초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서 송신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토콜까지 그렇게 디자인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제 창시하신 티모시 버너스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징이 있겠죠?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요거다. 이런 거 알아야 자료 구조를 알아야 콜렉션도 얘기가 가능한 거고, 시스템도 알아야 멀티스레딩 얘기를 하는 거고, 소켓 프로그래밍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아셔야죠.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다. 근데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잖아요. 웹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결된 WAS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구조에서 이제 이 세 놈이 하나로 합쳐져서 작동하는 3티어 형태로, 이게 이제 웹 서비스 시스템의 기본 형태인데,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상 오른쪽 끝에 여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든 싫든 뭐냐면 자바 백엔드 개발자는 결국 여기에 올라가는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가공한 다음에 웹 형태로 퍼블리싱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주던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엔드 유저의 눈앞에 보여질 때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HTML, CSS로 보여지게 돼 있다.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냐? 이 데이터만 생성하면 되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HTML, CSS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CSS는 좀 몰라도 그나마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건 스타일링에 관한 문제니까 문서 좀 안 예쁘면 어때? 데이터만 잘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걸 뺀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HTML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바스크립트도 이 프론트 단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데이터 가공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초적인 문법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다. 왜냐? 백엔드 개발자는 백엔드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프론트 단에서 벌어지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쪽 개발자랑 소통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최소한 회의는 되셔야 뭘 해먹지 않겠습니까? 요거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는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거는 크게 세 개예요. 크게. 일단 전통적인 RDBMS가 있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DB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요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씩 제대로 해야 되냐? 그렇게 해두실 것을 저는 사실을 좀 권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큐먼트나 그래프DB는 좀 나중으로 미루시더라도 이 RDBMS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 RDBMS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GD문에 대한 문법이죠. 쿼리 랭귀지에 대한 문법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가 SQLD에서 언급되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언어의 문법에다가 각종 함수에다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 백엔드다 그러면 일단 RDBMS를 좀 원칙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나 그래프DB를 쓰는 경우는 이제 좀 선택으로 두고 싶다. 몽고DB나 이제 엘라스틱 설치 같은 놈들이 있는데 대단히 독특하고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기존의 RDBMS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무에서 어떻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구현했던 SI 사업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 RDBMS랑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DB나 그래프 DB 있죠. 얘네들을 동시에 운영해 가지고 필요한 걸 조합해서 결과를 내는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화되고 싶어, 좀 더 뭔가 경쟁력 있도록 공부 많이 하고 싶어 그러시면 도큐먼트 DB까지는 꼭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랑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이죠. 네.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얘기했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공해서 프론트 단으로 전달을 할 때는 일단 HTML 형태로 데이터가 가든지 JSON 형태로 가든지 XML 형태로 가든지 거의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법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좀 하면 되시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빌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바가 참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자, 그 보통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word.exe죠. 윈도우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실행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실행을 할 때 지 혼자 작동하냐? 그렇지 않고요.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또다시 이렇게 워드 실행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진 또 다른 모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필요로 하고 거기서 뭔가 함수를 가져다가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서 상호 연동해서 작동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이 word.exe는 A에 대해서 의존한다 그래요. 의존적. 그래서 이거를 의존성 얘기할 때 영어로 dependency예요. dependency. 근데 문제는 A라는 것을 나는 이제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얘가 필요한데 알고 보니까 이 A는 B를 필요로 했고 B는 다시 알고 보니까 C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한 거야. 이런 구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건 A 하나인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B랑 C랑 D도 필요해서 무슨 뭐 낚인 것 마냥 줄줄이 사탕 이제 뭐 끌려 들어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중요한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건 실행 파일 하나일지 몰라도 이것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또다시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있어야지 얘가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데 묶어주는 작업을 일종의 빌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도 이 얘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자를 처리한다, 뭘 한다,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 좀 편리한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럼 또 버전 관리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버전이 1.0이 있겠고 버전 1.5가 있겠고 뭐 버전이 뭐 3.0도 있다 쳐.
근데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버전 4.0을 쓴 거야. 그러면 A라고 모듈이라고 하더라도 버전 1일 때랑 1.5일 때랑 3.0일 때랑 만약에 의존하는 라이브러리가 달라진다면 젠장. 네,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런 의존 관계를 죽어라 분석한 다음에 빌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걔네들이 일단 아파치 메이븐하고 그레이들입니다. 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빌드 도구 쓰는 법을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초라는 게 딱 끝났어. 그러면 이 기초 단계를 넘어가서 라이브러리를 끌어다가 일정 수준의 규모가 있는 뭔가를 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라이브러리 수준, 그러니까 자바 계열에서는 .class 파일일 텐데 요런 거를 적절히 끌고 당겨서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내용이 이제 요구가 될 거다. 이런 의존관계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를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겠죠. 쓰시는데 문제는 없어야 될 거고, 중요한 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런 도구들이 알아서 그런 걸 땡겨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땡겨 주는지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이해도가 높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결국 이제 그 백엔드 개발자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랭귀지상 자바로 만든 거고, 이거를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이 JVM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이 내가 그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이제 네이티브 영역에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쓰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 코드의 인스턴스를 실제 만들어 주고 지워 주고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자바에 어떤 문법이 사용되냐면 자바 리플렉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JVM이 실제 CPU, 즉 윈도우 OS라든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CPU라든가 이런 네이티브 영역의 어떤 무엇인가의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C++ 코드 같은 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C++하고 자바 바이트 코드를 묶어줄 때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JNI랑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와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톰캣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뭐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일 중에 자바 백엔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스가 뭐 이렇게 작동해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뭔가 정보를 가져올 거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이거 가져올 때는 또 뭐 규칙이 있겠죠. 그냥 가져오나? DB에 생으로 붙어요? 그거 아닙니다. 소위 생으로 붙는다라는 레벨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그게 JDBC예요. 근데 이 JDBC 프로그래밍을 요즘 누가 하나? 거의 안 할 겁니다. 막말로 개 노가다 성 코드들이 잔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김영환 강사님 무료 강의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괜찮은데 근데 참 저 강의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은 C++ 계열에서는 이제 ODBC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ODBC 쓰는 거나 JDBC 쓰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완전 똑같은데 뭐 C++는 이걸 아직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역이야. 그런데 요즘 누가 이런 거 하냐. 예전에 우리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바 계열은 이른바 그 ORM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SQL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되게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뭐가 나왔죠. 그래서 JDBC보다 이제 조금 더 추상성이 높은 하이버네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JPA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게 이른바 이제 ORM 기술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SQL문을 뭔가 실행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SQL 매퍼에 관한 기술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마이바티스, 아이바티스 뭐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SQL 매퍼를 쓰든지 ORM을 쓰든지 이래서 결국은 이제 JDBC로 할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잘해 보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 가지고 DB로 넘어가면은 이거 하나씩 다 공부 따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JDBC가 뭔 소린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DB랑 연결해서 채널을 열고 어떻게 해서 뭘 실행해서 가져온다는 등 이런 상식을 알아야 이런 ORM에서 논하는 각종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걔네가 이해가 될 겁니다. 걔네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지간한 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결국 하려고 했던 게 백엔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바 중에서 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냐면은 리플렉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C++ 쪽에서 보면 그 자바 그러니까 C++에서는 이제 런타임 RTTI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에도 리플렉션을 만들어 넣네 마네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아니 리플렉션을 C++에서도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성능이 안 나오는데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아니 모듈 라이브러리를 런타임에 결합시키는 방법 딴 것도 있는데 꼭 리플렉션이 돼야만 해?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런타임에 이제 실행 중에 이제 타입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기술이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코드가 작동하려면은 인스턴스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적 문법으로 보면 선언을 하든지 그 다음 유연산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줘야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야 이제 메서드 같은데 접근해 가지고 뭐 코드가 호출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바 리플렉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게 자동으로 된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프레임워크에서 뭔가를 생성하거나 소멸시키는 게 이게 얘가 알아서 해주는 어떤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써야 될 말이 많은데 그걸 간단하게 기술해 주는 게 어노테이션이야. 근데 이거를 커스텀으로 만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션, 자바 리플렉션 커스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하세요. 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어노테이션이 뭐냐 뭐 여기 써놨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참고 자료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정보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왜 공부하라고 지금 5단계에서 얘기를 했냐면 저걸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이해가 가. 얘가 스프링을 딱 공부를 하는데 이 스프링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얘가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그런데 곧 죽어도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예? 프레임워크 아니고 컨테이너라고 이건 또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구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바의 기능 문법을 따지자면 이제 리플렉션 하고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내가 인스턴스를 관련 코드를 기술은 하지만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자동화되거든요. 최적화되고 적절하게 이제 운영까지 해줍니다. 이런 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말을 안 해주고요. 이거 이제 스프링 공부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인젝션 한다 그래요. 디펜던시를. 그래서 의존성 주입 그래. 그럼 의존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주입한다라는 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야. 철수라는 남자가 있어. 근데 우리 친구 철수가 영희라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그럼 영희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말 그대로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제3의 어떤 인물이 오더니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나의 마음속에 철수의 마음속에 너는 영희를 사랑한다라고 주입해 주니까 갑자기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게 되고 영희에 대해 의존하게 돼. 이런 식이야. 그걸 내가 아닌 제3의 어떤 존재가 알아서 해준대. 네, 그게 의존성 주입이에요. 네, 좀 비유가 좀 과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워크가 보면 이제 MVC 형태로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웹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웹 프론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AS가 있고 그 다음 WAS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인 거고 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HTML로 설명할 수 있는 UI를 갖는 어떤 무엇으로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무엇. 그런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가 돼주는 어떤 코드 작동의 근거는 HTTP 리퀘스트 즉 엔드 유저의 어떤 명령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가 오고 그 리퀘스트를 분석해서 뭔가 처리가 되다가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컨트롤러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HTTP 트래픽을 파싱해 가지고 하나의 리퀘스트를 단위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고 블라블라. 이걸 이제 알아서 해주거든, 프레임워크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절에 뭐가 왔으면, 그러니까 메서드가 get이냐 뭐 포스트냐, 일대 뭐 URI에 뭐가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얼마나 좋아. 다 데이터 치고 이런 흐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싹 코드를 만들어서 묶어서 올려주면 이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의존성까지 연결시켜 갖고 다 해주겠대. 그거 해주는 게 스프링인데, 그걸 외우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응용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예요? 이제 쇼핑몰 정도는 한번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만들지 말고 사용자 인증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중에 기본적으로 일반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텐데, 이 관리자도 이제 그 MD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이거 말고 아예 시스템 관리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특정 그 URI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 인증 체계 방식도 어떤 인증 체계를 따를 거냐. 여기다 뭐 JWT가 어떻고 저떻고 블라블라.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분리까지 해가지고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CI/CD인가요? 무슨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럼 젠키스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딱 가상 환경에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도커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돼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만들기만 하면 끝? 아니죠. 제가 차별화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APM 공부 꼭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APM까지 섞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잔뜩 때려놓고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 예, 지금 제가 말한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부한다면? 이렇게 공부한다면 1년은 걸릴 거다. 자, 쭉 올라가서 한번 얼마나 걸릴지 뭐 한번 다시 보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넓고 얕게 외워서 어쩌고 컴퓨터, 저런 어떤 상식, 예? 상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자바라는 언어의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두 가지 형태로 봐라. 절차적 프로그래밍인 관점에서 자바. 그 다음 그걸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제 OOP를 섞어서 자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자료구조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자료구조 공부를 요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요때. 예,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요 시기에 자료구조를 구현해보고 이런 걸 하시면 돼. 네, 다른 예제도 풀고 가위바위보 게임도 만들고 자료구조도 구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됐다면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그럭저럭 이제 좀 실력 있는 전문가 트랙으로 가기 위한 이런 것들, 응용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동시성 주제 다루는 것도 좀 해야 되겠고, 소켓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성 포함해가지고 뭐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5단계로 5로 간다면 소켓을 한 6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나머지 할 게 또 많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가고. 거기에서 이제 6까지 갔으면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져오셔야죠.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예, HTTP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웹 프론트 얘기도 해야 되고, RDBMS 해야 되고, 그러니까 SQL까지 같이 끝나는 거고, 요거는 9 다시 정도로. 예, 몽고DB까지 하시면, 도큐먼트 DB까지 하면은 뭐 그건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 이제는 스프링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제 디테일한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한 10 정도 될 거고, 이제 JPA나 뭐 이런 게 이제 11에서 12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 다 끝냈어. 네, 그 다음에 내 집순을 얼마까지 썼니? 네, 12까지 리플렉션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대략 한 1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스프링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공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자? 네, 산출물 만들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최소 1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을 때 1년일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바가 쉽다는 말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자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C++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들이 주는 어떤 위압이 있죠. 그러니까 포인터로 설명되는 그것들. 그러니까 이런 뭐 기계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오히려 자바가 할 게 더 많아요. 왜냐면은 갖다 쓰는 게 꽤 되잖아요.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활용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경험이에요. 경험. 진짜 경험적 노하우가 필요해. 그게 되게 이게 하루아침에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굴러야 아는 거고,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랑 뭐랑 결합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걸 해결하느라고 뭐 난리 나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네이티브 쪽에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힘들어요. 내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갖다 썼으면은 그거는 이제 궁합이 맞는 다른 뭔가를 찾을 때까지 대체를 하든가 뭐 내가 만들든지 돼 있는 거 찾아내든지 이제 되는 거 이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죠? 네, C++보다 자바 쪽 얘기를 하니까 더 길어진다. 네,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C++ 개발자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제 관점이 조금 이쪽 자바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 하나의 어떤 참고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평안한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